이것은요,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 물질로 정했어요. 직접적인 발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다 위험 물질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오랫동안 먹게 되면 일부는 이제 간에 문제를 생겨서 간에 혹이나 여러 종양들도 연관된 보고들이 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전해독 연구소의 류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비만이 폭증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살이 찌는 진짜 이유는 칼로리 문제가 아니고요. 가공식품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편의점이나 마트 이런 거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럼 포장된 음식, 뭔가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먹게 돼요. 또 식당에서도 외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요리가 돼 있고 가열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빵이나 라면, 탄산음료, 햄버거, 가공류, 자, 이런 음식들인데 이런 거의 공통점은 바로 자연식이 아닌 가공된 음식이라는 거죠. 근데 왜 가공식품이 그러면 살을 찌게 만들까?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간을 망가뜨립니다. 가공식품 속에는 작게는 30종, 또 50종, 60종이 넘는 다양한 첨가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첨가물들은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 성분이 아니죠. 말 그대로 화학 물질입니다. 이 화학 물질들은 몸에서 배출을 해내기 위해서 간의 해독 기능을 사용하게 되죠. 간이 점점 많은 첨가물들을 걸러내야 되다 보니까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간은 원래 다양한 일을 하지만 다이어트 관점에서 보면 지방을 잘 대사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이 간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는 몸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지방을 태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가공식품이 살을 찌게 만들죠. 가공식품은 여러 성분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대사를 더 느리게 만들고 또 지방 분해를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식사를 하긴 했지만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가 막히고 염증이 생기고 지방이 정체되는 이런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계속 먹게 만드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공식품은 설탕, 지방, 소금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설탕, 지방, 소금은 어때요? 달고 짜고 또 고소한 맛, 단짠단짠이라고 하죠. 이 단짠단짠이 잘 조합된 음식입니다. 자, 이렇게 단짠단짠이 있는 음식들은 계속 먹고 싶어져요. 한마디로 식욕 조절 호르몬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먹어도 계속 배가 불러도 멈추지 못하게 돼요. 단 거 먹으면 우리 짠 거 먹고 싶잖아요. 짠 거 먹으면 또 단 거 먹고 싶거나 또 고소한 거 먹고 싶거나 치킨을 먹으면 꼭 콜라를 먹고 싶은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죠. 또 집에서 먹을 때와 다르게 밖에서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물을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을 때는 몰랐는데 그 안에 설탕도 많이 들어있고 소금도 많이 들어있고 여러 양념들 이런 지방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을 계속 먹어야만 해독이 되니까 그 물을 막 부르는 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가공식품은 이렇게 살이 찌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우리가 채소나 과일이나 자연식으로 많이 해서 자연식은 과식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가공식품은 이 설탕, 지방, 소금의 조합 때문에 비만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가공식품 많이 섭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바로 이 살찌게 만드는 메커니즘은 세트 포인트라는 것이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과식의 종말이라는 책의 저자인 데이비드 에이드 캐슬러라는 사람이 사람의 몸은 정상적인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는 세트 포인트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세트 포인트가 가공식품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불러서 양이 차고 딱 멈춰야 되는데 배가 불러도 계속 먹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 계속 먹게 되는 이 요인으로는 렙틴 저항성 그리고 그렐린 이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면 돼요. 자, 렙틴이라는 건 뭐냐면 그만 먹어라고 딱 중지해주는 스탑 신호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죠.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렙틴이 나와서 배가 부르는 신호를 주게 되고 딱 멈추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렙틴의 저항성이 생겼다. 바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먹게 되는 식으로 이 호르몬이 붕괴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렐린이 증가하게 돼요.
그렐린은 먹어라라는 신호를 주는 호르몬이에요. 식욕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먹었는데 배는 너무 부른데 입에서 멈춰지질 않는 경우들이죠. 바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 바로 렙틴 저항성과 그렐린이 증가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은 호르몬은 혈당 조절 호르몬이죠.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는 것은 계속 먹게 만들면서 바로바로 지방으로 저축하게 만드는 호르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두 번째는 오히려 영양 결핍이 돼요. 가공식품 먹는데 누가 뭐 영양실조다, 영양 결핍이다 이런 생각 잘 못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탄단지는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비타민, 미네랄, 효소, 파이토케미컬 이런 영양소들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거나 아주 부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양 결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이 식욕 조절 호르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가공식품을 계속 먹게 될 경우에는 이 설탕, 지방, 소금 또 다양한 첨가물의 조합으로 인해서 뇌에서는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더 먹어라. 그리고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니까 멈추지 못하고 계속 더 먹게 되는, 계속 먹는 것이 반복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간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첨가물은 무엇인가요? 간은 해독을 담당하는 장기죠. 그런데 이 가공식품의 다양한 첨가물들이 간의 해독 능력을 상당히 많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네,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에요. 우리 과당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거 이제 정확한 이름이 고과당 옥수수 시럽입니다. 우리 음료수를 먹으면 단맛이 느껴지죠. 과자나 또는 다양한 소스에 들어있는 강한 단맛 성분이 바로 이 과당입니다. 네, 과당하면 대부분 이제 많이 알고 계세요. 간에 바로 쌓인다 이렇게 알고 있죠. 간에 쌓이면 지방으로 계속 전환이 돼서 지방간으로 이어지기가 쉽다. 이 지방간이 되면서 몸은 전체적으로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혈액 속의 요산 수치를 계속 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과당 옥수수 시럽은 바로 간에 직접 쌓이는 당이고 지방간의 원인, 살이 찌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합성 착색료예요. 사탕이나 음료수, 아이스크림 먹으면 색깔이 굉장히 울긋불긋하고 화려하죠. 바로 이 성분입니다. 화학물질이에요. 간에서 다 해독해야 됩니다. 간의 해독 효소를 굉장히 많이 소모시키고요. 또 활성산소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오랫동안 먹게 되면 일부는 이제 간에 문제를 생겨서 간에 혹이나 여러 종양들도 연관된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기에는 예쁜데 또 먹고 싶게 만들어 놨지만 사실 간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화학 첨가물이죠. 세 번째는 합성 감미료입니다. 뭐 요즘 합성 인공 감미료 많이 쓰죠. 아스파탐, 뭐 스크루로스, 뭐 사카린, 다양한 인공 감미료인데 무설탕 제품이다 하지만 역시 단맛이 들어간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무설탕 제품에 들어있는 단맛을 내는 성분이 바로 합성 감미료입니다. 왜 위험하냐면 바로 이 합성 감미료를 계속 오랫동안 먹게 되면 이 칼로리가 없어서 안전하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뇌의 시산 하부에 있는 식욕 중추와 포만 중추를 교란을 일으킵니다. 식욕 조절에 오히려 문제를 가져옵니다. 또 계속 먹게 되면 간에서도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요. 장의 환경에도 문제를 줘요. 장내 미생물도 이 합성 감미료를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면 유해균과 유익균의 비율이 계속 깨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칼로리는 없지만 신진대사는 망가지게 되죠. 계속 더 먹게 되고 다이어트에도 식욕 조절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네 번째는 방부제, 산화방지제입니다. 벤조산 나트륨 같은 성분이고요. 이것은 가공식품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또 바삭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첨가물입니다. 역시 화학물질이죠. 그래서 간에 해독 효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활성산소도 많이 늘어납니다. 장기적으로는 간세포도 좀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 보관되는 음식 절대 좋은 게 아니죠. 유통기한이 길어 하면서 안심하고 오랫동안 놔두고 드실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여기 들어있는 어떤 성분 때문에 간은 더 위험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질산염, 아질산염이에요. 바로 햄이나 소시지 이런 가공육에 들어있는 보존을 위한 성분입니다. 이것은요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체내에서 발암물질,
나이트로사민이라는 성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DNA를 손상시키고 직접적인 발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다 위험 물질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TBHQ라는 합성 항산화제예요. 그리고 튀김 음식 드시면 집에서는 그렇게 바삭하지 않은데 밖에서 먹는 튀긴 음식 굉장히 바삭바삭하죠. 또 배달 음식에 들어있는 튀긴 음식, 바로 이런 튀긴 음식 또는 라면, 냉동식품에 사용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이 물질은요, 정말 그 근원부터가 사실 굉장히 찜찜해요. 바로 석유 유래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또 먹게 되면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요. 세포의 돌연 변이를 유발합니다. 우리 몸을 장기적으로는 공격하고 있는 성분이에요. 이렇게 6가지 이 물질들은요, 자연에 없는 물질이죠. 간이 모두 다 해독해야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영양이 아니라 내 몸에 독을 계속 쌓아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는 부를지 몰라도 간은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지방 대사는 점점점 잘 되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살찌게 만든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과일의 당, 암 환자에게 괜찮을까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과일에는 당이 많으니까 굉장히 암에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죠. 암 환자분들에게 그렇게 조언하는 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의료인 분들도 그렇게 조언을 하기도 하죠. 이 말은 과일의 당분이 암세포를 키운다는 그런 논리에서 비롯된 말이죠. 암세포가 당을 좋아하니까 당이 든 과일을 먹으면 암세포가 더 커질 거라는 그런 걱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암 환자분들이 과일 먹는 걸 굉장히 걱정하면서 끊습니다. 사과, 귤, 바나나 이런 것들 먹지 않죠. 단맛이 난다 하면 이제 무조건 피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너무 달콤한 맛이 있는 채소, 당근 같은 것도 달다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하고 오직 쓴 채소만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일의 당과 이 설탕의 당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정제 탄수화물의 당과 완전히 다릅니다. 과일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과 설탕이 작용하는 방식, 합성 과당이 작용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거든요. 과일을 설탕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비타민 알약 하나랑 비타민 정제 하나랑 신선한 채소를 같다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과일은 저는 자연이 만든 아주 완벽한 영양식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분만 들어있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효소, 파이토케미컬 너무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또 이것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작용을 해서 과일의 당은 천천히 흡수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 더 놀라운 사실은 과일이 암세포와 싸운다는 겁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과일 섭취와 암 예방의 이 상관관계를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이 암에 덜 걸리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또 암에 걸린 후에도 과일을 먹는 분들이 예후가 좋습니다. 과일은 독이 아니라 약이고요. 그것도 부작용이 없는 아주 강력한 항암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 환자의 간 건강에 과일이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네, 간 하면 굉장히 중요한 장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몸에서 굉장히 큰 화학 공장입니다. 무려 500가지가 넘는 이 화학 반응을 수행을 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핵심적인 역할이 해독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간이 건강해야 독소가 제거가 되고 또 세포가 재생이 되고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우리 몸이 회복이 됩니다. 과일에는 이 간 건강을 회복시키는 특별한 영양소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감귤류나 키위나 딸기나 파파야 이런 과일들의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죠. 이 비타민 C는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줍니다. 특히 1단계와 2단계의 해독을 모두 돕습니다. 또 비타민 C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고 있죠. 해독 과정에서 생기는 또 활성산소들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아주 큰 강력한 항산화 시스템의 회복을 또 도와줍니다.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간에서 이 마스터 항산화제 역할을 해주는데요. 2단계 해독 과정에 매우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C가 충분하면 글루타치온 수치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해독 능력이 강화가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글루타치온 그 자체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아보카도나 수박이나 오렌지에는 이 글루타치온이 직접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것 뿐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도 글루타치온을 섭취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아보카도는 이 글루타치온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간 질환이 있는 분이나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에게 아보카도가 상당히 좋은 과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사과나 배, 베리류에 풍부한 이 식이섬유는 장에서 이 독소를 흡착시켜서 배출을 해주죠. 이것이 또 상당히 많은 이 독소를 해독해주기 때문에 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장에서 독소가 흡수되어서 간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되는 거죠. 특히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중금속을 또 배출하는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사과의 펙틴은 납이나 수은, 알루미늄 같은 이 중금속과 결합을 해서 대변으로 내보내 줍니다. 네 번째 중요한 영양소는 칼륨입니다. 바나나나 멜론, 키위에 이 칼륨이 많죠. 몸속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시켜주고 수분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또 혈압을 내려주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간은 혈액을 이렇게 걸러내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좋아야만 재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칼륨이 혈압을 안정시켜주면 간으로 가는 혈류도 개선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엽산입니다. 오렌지나 아보카도, 망고의 엽산이 풍부하죠. 이 엽산은 DNA 합성을 해주고요. 세포 분열에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간세포는요, 아주 재생이 잘 되는 세포로 알려져 있죠. 끊임없이 재생이 됩니다. 손상된 간세포가 사라지고 또 새로운 간세포를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엽산이라는 영양소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엽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간세포의 재생이 느려지고 간 질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아보카도, 키위, 망고의 이 비타민 E가 풍부하죠. 비타민 E는 지용성 항산화 영양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세포의 세포막을 보호하고요. 지방간도 예방을 해주고 간의 염증을 또 줄여줍니다.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들 많은데요. 이 환자들에게 비타민 E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일곱 번째는 베타카로틴입니다. 노란색 망고나 살구, 복숭아, 노란색과 주황색 과일에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죠. 베타카로틴은 수용성인데요. 체내에 들어오면 지용성인 비타민 A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간세포의 성장과 분화, 또 세포 재생에 매우 중요한 성분이죠. 항산화 작용도 같이 하죠. 그래서 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일에서 나오는 베타카로틴은 필요한 만큼만 체내에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타민 A 과잉 섭취에 논란이 참 많이 있잖아요. 과일로 비타민 A를 보충한다는 것은 아주 안전한 수용성 베타카로틴으로 섭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는 플라보노이드입니다. 감귤류의 헤스페리딘이나 나린게닌, 베리류의 안토시아닌,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이것들이 모두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 또 항염 작용이 있죠. 간의 염증을 줄여주고 간 세포를 보호해주고 지방간도 개선해줍니다. 특히 베리류의 안토시아닌은요, 간의 섬유화를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유기산입니다. 레몬이나 라임, 자몽 같은 이 신맛 과일에 유기산이 많죠. 구연산이나 말산 같은 형태로 들어있어서 간의 해독을 도와줍니다. 이 산들은 체내에 들어오면 알칼리성으로 작용을 합니다. 신맛이 나기 때문에 산성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사가 되면서 몸속에서는 알칼리 성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 유기산 같은 경우는 소화를 도와주고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또 간의 지방 대사를 개선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9가지 영양소가 과일 속에서 매우 조화롭게 작용을 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있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하는 시너지 효과도 매우 많게 되는 거죠. 좀 밝혀낸 것들로는 비타민C가 비타민 E를 재생시키고, 비타민 E는 베타카로틴을 보호해주고, 플라보노이드 같은 경우는 비타민C 흡수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서로 상승작용을 도와주는 것이 자연식 이런 과일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양제나 어떤 알약으로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복잡한 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 면역력에 과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과일이 정말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요. 바로 장 건강을 회복시켜준다는 겁니다. 장은 우리 몸에서 최전방 방어선이라고 하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물과 세균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 방어막이 강해야 되기 때문에 면역세포의 무려 70% 이상이 장에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올라가고 장이 망가지게 되면 온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과일의 이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해줍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죠. 그래서 젤 같은 물질로 바뀝니다. 이게 장벽을 따라서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붙어있는 노폐물이나 독소를 떼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이제 청소용 스폰지가 때를 딱 흡착시켜서 청소해주는 역할과 같은 거죠. 불용성 식이섬유는 말 그대로 물에 녹지 않죠. 그래서 그대로 장을 통과해 줍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해 주죠. 변의 부피를 늘려주고 배변을 촉진시켜 줍니다. 음식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독소가 흡수되는 것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빠른 배출에 있어서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비 같은 경우는 정말 독소가 가득 차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많은 분들이 변비를 그냥 변비 있어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변이 장에 오래 머무르면 부패가 일어나게 되죠. 독소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오래 머물면서 장에 있는 그 혈관으로 다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만성변비가 있는 분들은요, 대장암의 위험이 높아지고요, 대장암뿐만이 아니라 여러 질환들, 또 뇌질환의 위험성도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과일의 식이섬유가 바로 너무나 쉬운 아주 자연스러운 변비의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약에 의존하기보다는요, 과일을 통해서 장 운동도 정상화시키고 또 독소도 배출하는 그런 효과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과일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보물 같은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이 식이섬유, 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나나의 이눌린, 사과의 펙틴, 베리의 올리고당 이런 것들인데요. 유익균이 이것을 먹고 계속 이제 증식을 하죠. 그러면서 또 매우 중요한 영양소인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단세지방산 중에서도 부티리산은 장 점막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티리산이 충분한 몸이 되면 장 점막이 건강하게 재생이 되죠. 장벽도 튼튼해지고 독소가 새어나가는 장누수 증후군 이런 것들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이 균형이 좋아지게 되면 또 면역력이 쭉쭉 올라가게 돼요. 유익균은 면역세포를 훈련시키는 또 다른 역할을 또 해줍니다. 어떤 것이 적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주게 돼요. 또 항염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서 면역이 과하게 일어나는 것을 조절해 줍니다. 장내 미생물과 면역세포는 끊임없이 소통을 해요. 이 소통을 원활하게 할수록 면역력이 강해지고 또 면역력이 균형을 잡게 됩니다. 과일의 이 폴리페놀도 장 건강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성분이에요. 베리류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나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또 사과의 퀘르세틴 같은 것들이 장에 도달을 하게 되면 장내 세균에 의해서 대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전환이 되고요. 또 동시에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주게 됩니다. 폴리페놀 같은 경우에는요, 프리바이오틱스와 항산화제를 같이 겸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과일의 효소인데요. 영양소라는 이름으로 딱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 있지만 사실 너무 많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 또 알려진 성분이 또 있죠. 파파야의 파파인,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키위의 액티니딘 이런 것들인데요. 단백질 분해 효소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고기 이렇게 재울 때 키위 같은 거 갈아서 넣고 하잖아요. 또 고기 먹을 때 파인애플 같이 먹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소화를 도와주죠. 장의 부담을 훨씬 줄여주고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장에서 썩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고기와 함께 먹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 고기 좀 전에 드시는 게 좀 더 좋겠죠. 그 다음에 과일의 수분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수박이나 멜론, 오렌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0% 이상이 수분이에요. 이 수분이 장을 굉장히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또 변도 부드럽게 해주고 독소도 희석시켜줍니다. 탈수 같은 경우는 변비의 주요 원인이죠. 물을 적게 먹으면 상당히 좋지 않죠. 그래서 과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수분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들도요, 과일과 장 건강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장내 미생물이 다양하게 늘어나고요. 유익균이 늘어나고 또 장의 염증 지표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 당연히 대장암의 발생률도 떨어지겠죠. 과일은 장의 독소를 제거해주고 장 점막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또 면역력을 키워주는 굉장히 좋은 장 건강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 과일 섭취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일이 이렇게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많이 먹으면 될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때 절대적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주스로 만들어서 빠르게 마시면 사실은 더 좋지 않습니다. 많이 먹어야 좋으니까 주스로 만들어서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은 좋은 반면 어떻게 먹느냐가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째로 그냥 과일을 씹어서 먹는 거하고 갈아서 마시는 것은 아주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과일을 갈아서 거기에 식이섬유를 제거한 그냥 과일 주스 있죠. 많이 판매되고 있기도 하죠. 이런 과일 주스는 식이섬유가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음식에 포함이 됩니다. 일단 과일을 갈게 되면 당분이 다 쪼개집니다. 그래서 혈당이 바로 올라가게 되죠. 거기다 식이섬유까지 같이 버렸기 때문에 혈당 상승, 혈당 스파이크가 매우 심해집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심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가 돼요. 또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허기가 지게 되고 또 피로감도 생깁니다. 이게 뭐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당이 이렇게 즙으로 또 주스로 마시게 되면 거의 뭐 그냥 설탕물과 비슷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시판 주스는 더 위험하죠. 과일 함량이 훨씬 적습니다. 또 첨가당도 같이 들어있죠. 100% 과일 주스다 라고 이제 써있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농축액을 다시 희석한 겁니다. 농축시켰다가 물을 다시 부어서 한 거기 때문에 영양소도 당연히 많이 손실이 돼 있고요. 또 향이나 맛을 내기 위해서 첨가물도 들어갑니다. 살균 처리를 했기 때문에 효소나 비타민도 파괴가 돼 있죠. 결과적으로 그냥 단맛이 강한 음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믹서기로 간 이 스무디는 어떨까요? 이렇게 마실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혈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나은 주스가 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그대로 들어있죠.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요. 이 겉에 단단한 세포벽이 파괴가 되면서 당이 굉장히 쉽게 빠져나온 형태입니다. 과일을 씹어서 먹을 때보다는 훨씬 흡수가 빠르게 되죠. 또 이제 스무디로 과일만 간 경우에는 양이 또 굉장히 이제 늘어나서 좀 한 번에 빠른 당분 섭취가 이루어집니다. 사과 2개를 통째로 씹어 먹는 건 좀 어려운데 스무디로 만들어서 먹어버리면 금방 마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일 서너 개를 한 번에 이제 먹을 수가 있게 돼요. 문제는 이제 빠르게 먹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당 섭취량이 과도하게 넘치게 됩니다. 또 과일을 씹어서 먹을 때는 그 씹는 과정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씹으면 침이 나오잖아요. 이 침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죠. 그래서 탄수화물의 소화를 시작해 줍니다. 또 씹는 것 자체가 포만감을 줍니다. 뇌에 음식을 먹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주스나 스무디는 이 과정이 그냥 건너뛰는 거죠. 빨리 넘어가서 포만감도 적고 소화도 덜 됩니다. 그래서 통으로 먹는 것의 또 다른 이점은요, 영양소가 온전히 보존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과일을 자르고 갈면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화가 시작이 돼요. 특히 비타민C는 공기와 빛에 굉장히 약합니다. 사과를 깎아 놓으면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산화죠. 주스를 만들어 놓고 시간이 지나면 영양소가 그래서 파괴가 됩니다. 과일의 껍질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항산화 물질이 바로 이 껍질에 많이 들어있어요. 사과 껍질에 있는 퀘르세틴, 포도 껍질에 들어있는 레시베라트롤,
감귤 껍질에 있는 리모넨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껍질을 벗기면 이런 영양소를 벗겨서 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물론 농약 문제가 있죠. 농약 때문에 껍질을 벗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능하다면 유기농 과일을 사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론은 과일을 통째로 그리고 천천히 씹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로 만들거나 즙을 내서 드시면 과일의 온갖 좋은 장점들이 사라지고 단점만 남게 됩니다. 과일을 설탕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와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그 영양소 구성인데요. 이걸 빼버리면 이제 과일도 설탕과 비슷해지는 거죠.